한서윤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유출 사고가 본인 책임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회의실 끝에 앉은 감사팀장이 차갑게 물었고, 긴 테이블 양옆에 앉은 임원들은 이미 판결문을 읽은 사람들처럼 눈을 내리깔았다. 서윤은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무릎 위에 사직서를 움켜쥐고 있었다. 강태식 이사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방금 전 복도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네가 조용히 끝내면 네 어머니 병원비는 계속 챙겨주겠다고 했고, 서윤이 이사님, 제가 하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는 세상은 사실보다 서류를 믿어 내 서명이 찍혔어라고 대답했다. 감사팀장이 다시 인정합니까? 라고 재촉하자 서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 뒤에서 평범한 비서가 욕심이 과했지라고 속삭였고, 다른 누군가는 강 이사님이 믿어줬는데 배신한 거잖아라고 말했다. 서윤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훔친 건 아닙니다. 그 말에 강태식의 눈썹이 아주 잠깐 꿈틀거렸다. 그는 곧장 부드러운 얼굴을 만들고 서윤아, 마지막까지 추하게 굴지 마라. 회사가 널 배려해서 조용히 보내주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잃는 것이 직장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믿어온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고 통보서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흰 종이 한 장이 서윤의 5회를 지우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급한 결제 라인을 물어보던 대리, 야근 때마다 커피를 부탁하던 팀장, 생일이면 케이크 촛불을 같이 불어주던 동료들이 모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 진짜였나 봐. 바로 인정했대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강 이사님이 많이 감싸줬잖아 라고 중얼거렸다. 서윤은 박스 하나에 노트북 충전기, 낡은 손목 받침대, 어머니가 만들어준 작은 매듭 장식, 그리고 회의 때마다 쓰던 남색 수첩을 담았다. 강태식은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억울한 표정 짓지 마라. 너 하나 조용히 나가면 다 산다. 서윤은 박스를 끌어안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저 하나가 죽으면요? 강태식은 대답 대신 웃었다. 너는 생각보다 강해.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잘 버티잖아.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하면 어머니 병원비가 끊길 것이고, 동생의 등록금이 흔들릴 것이고, 자신이 지키려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강태식의 손에 들린 만년필 끝에 묻은 푸른 잉크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강남의 유리 빌딩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후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서윤은 회사 출입증을 경비 데스크에 반납하며 손목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를 매일 통과시켜주던 보안 직원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만 숙였고, 서윤은 오히려 그에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버렸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하는 가장 익숙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갈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오늘 해고됐다고 말할 용기도, 동생에게 이번 달 등록금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할 힘도 없었다. 그래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한강 근처까지 갔다. 해가 지고 난 강변은 차가웠고, 서윤은 박스를 벤치 옆에 내려놓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직서 사본이 든 봉투가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찢으려다 멈췄다. 인정한다는 서명 아래 찍힌 자신의 이름이 너무 또렷했다. 한서윤. 그 세 글자가 오늘만큼 낯설었던 적은 없었다. 그때 멀지 않은 난간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처음에는 술병이 넘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낮고
흐릿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난간 아래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술 냄새가 강했지만 단순히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다. 남자는 눈을 감은 채 형, 내가 늦었어라고 중얼거렸다. 서유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모르는 사람의 절망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배웠다. 괜히 끼어들면 자신만 다친다고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남자의 어깨가 차가운 바닥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유는 자신의 회색 코트를 벗어 그의 어깨에 덮었다. 싸구려 코트였지만 안감은 따뜻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린 눈동자였지만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왜 도와줍니까? 서유는 잠시 웃을 뻔했다. 오늘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을 낯선 사람이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스 쪽을 흘끗 보고 낮게 말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누군가라도 버려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서유는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와 그의 옆에 놓고 119에 전화할지 고민하다가 그가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물러섰다. 떠나기 전 코트 주머니 안에 있던 작은 메모지가 빠져나와 남자의 손가락 근처에 떨어지는 것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그 밤 차민재는 새벽이 가까워서야 정신을 차렸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목 안에는 씁쓸한 술 냄새가 남아 있었다. 어깨 위에는 낯선 회색 코트가 덮여 있었다. 그는 처음엔 누가 자신을 알아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줄 알았다. 그런 일은 흔했다.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슬픔의 냄새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코트 안감에는 싸구려 섬유 유연제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주머니에서는 구겨진 사직서 사본의 모서리와 작은 메모지가 나왔다. 메모지에는 삐뚤게 적힌 일정 한 줄이 있었다. 강태식 비공개 미팅 여의도 세림 오피스텔 밤 9시 민재의 눈빛이 바뀌었다. 강태식이라는 이름은 그가 몇 달째 추적하던 이름 중 하나였다. 그리고 메모지 가장자리에는 푸른 잉크가 번져 있었다. 민재는 형의 오래된 수첩을 떠올렸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계약 검토본에도 같은 색의 잉크가 있었다. 그는 코트를 접어 품에 안았. 방금 전 자신에게 버려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라고 말한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민재는 이미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했다. 한율 바이오 인수 절차를 앞당기는 것. 그리고 강태식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것. 사흘 동안 서유는 집안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에게는 잠깐 휴가를 받았다고 했고, 동생에게는 회사 일이 정리되는 중이라고 했다. 아침마다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을 뻔하다가 옷장 앞에서 멈췄다.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 남아 있었지만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전 회사에서 퇴직 서류를 다시 확인하라는 연락일 수도, 강태식이 입막음을 위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러다 넷째 날 오전 낯선 번호에서 짧은 문자가 왔다. 하네울비오 핀사흐립니다. 한서유님은 금일 오후 2시 본사로 출석 바랍니다. 서유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출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직원도 아닌 자신을 왜 다시 부르는지 알 수 없었다. 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고, 가면 다시 모욕당할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유일하게 남은 검은 재킷을 입고 회사로 향했다. 건물 앞에는 낯선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고 대형 화면에는 긴급 공지가 떠 있었다. 한율 바이오 최대 주주 변경 및 임시 경영진 선임. 서윤의 발걸음이 굳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저 사람 다시 왔어. 해고된 거 아니었어? 새 주인이 부른 사람이라던데. 수군거림은 칼처럼 작고 날카로웠다. 서윤은 접수 데스크 앞에서 이름을 말했고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곧장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안내했다. 그때 멀리서 강태식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전날까지 없던 불안이 번져 있었다. 한서윤, 네가 왜 여기 있어?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태식은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다. 누가 불렀든 입 조심해. 네가 이미 인정한 일이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내 가족부터 힘들어질 거야.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다. 로비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서윤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한강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회색 코트를 덮고 있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술에 취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새 주인이었다. 차민재는 서윤을 지나치지 않고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강태식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강 이사님, 해고된 직원에게 협박부터 하는 습관은 그대로군요. 강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 직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민재는 천천히 웃지도 않은 얼굴로 그를 보았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보려고요.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서윤은 자신이 이 장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민재는 비서에게 손짓해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서윤의 해고 통보서, 유출 책임 확인서, 접속 기록 요약본이 들어 있었다. 그는 첫 장을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다. 한서윤 씨의 전자서명이 찍힌 시간, 정작 한서윤 씨는 지하 문서실 출입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각 두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죠. 강태식이 급히 입을 열었다. 시스템 오류일 수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산 겁니다. 회사까지 같이. 서윤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회사를 샀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민재는 그제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도 연민도 완전한 믿음도 없었다. 대신 무언가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차가운 결심이 있었다. 한서윤 씨, 그가 낮게 불렀다. 당신이 뒤집어 쓴 죄, 내가 산 회사 안에서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그 말은 구원처럼 들리지 않았다. 선언이었다. 동시에 또 다른 신문처럼 들렸다. 서윤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고 주먹을 쥐었다. 저를 믿으신다는 뜻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로비의 사람들은 새 대표가 어떤 대답을 할지 기다렸다. 강태식은 입술을 깨물었고 서윤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카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민재는 마침내 말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서윤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당신을 버린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은 내 개인 비서실에서 일합니다. 도망가고 싶다면 지금 나가도 됩니다. 다만 나가면 당신 이름은 저들이 쓴 문장 안에 영원히 갇힐 겁니다. 서윤은 강태식을 보았다. 그는 눈으로 협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민재를 보았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선택은 그녀의 몫이라는 듯이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이용만 하실 거면 저는 다시는 누구의 죄도 대신 지지 않겠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는 작게 대답했다. 그 조건 받아들이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닫히자 로비의 소음은 뒤에 남았다. 좁은 공간 안에는 서윤과 민재, 그리고 말없이 서류를 든 비서실 직원 한 명만 있었다. 서윤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해고된 사람의 얼굴, 다시 불려온 사람의 얼굴, 아직 무죄가 아닌 사람의 얼굴이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다. 회색 코트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말에 고개를 돌렸다. 그걸 왜? 주머니에서 메모가 나왔습니다. 강태식의 이름이 적힌.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그제야 며칠 전 회의 준비 중 강태식의 책상에서 떨어진 메모를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버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이 남자를 이곳으로 끌고 온 첫 실마리였을지도 몰랐다. 민재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우연히 나를 살렸는지 아니면 내가 찾아야 할 사건을 내 앞에 데려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서윤은 그의 옆 얼굴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저도 대표님이 저를 살리러 온 건지 다시 이용하러 온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칼날처럼 서 있었다. 민재는 먼저 내리지 않고 그녀에게 길을 내주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으로 걸어나갔다. 사흘 전 그녀를 쫓아낸 회사가 이제는 그녀가 진실을 되찾아야 할 전장이 되어 있었다. 민재의 개인 비서실은 회장실과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예전에 서윤이 드나들던 전략기획팀 자리와는 공기부터 달랐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 임시 출입증, 보안 서약서,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얇은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한서윤, 해고 통보서에서 보았던 이름과 똑같았지만 여기서는 다시 고용된 사람의 이름이었다. 비서실장 오윤희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대표님 지시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한서윤 씨는 대표 직속 일정, 회의록, 과거 전략 자료 재정리를 맡습니다. 단, 모든 접근 기록은 별도로 남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윤은 마지막 문장에서 고개를 들었다. 감시받는다는 뜻입니까? 윤희는 잠깐 민재 쪽을 보았다. 민재는 회장실 문 앞에서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지만 보호받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대표님께 보호를 부탁한 적 없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그럼 부탁하지 말고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억울하다는 걸. 그 말은 잔인했지만 이상하게도 서윤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 안에서 꺼져가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첫 업무는 오래된 전략 자료를 분류하는 일이었다. 민재는 그녀에게 지난 2년간의 입찰 관련 회의록, 파일 접근 기록, 외부 자문 계약서를 모두 시간 순으로 재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으로는 새 경영진 인수 절차였지만 서윤은 곧 그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작업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가 정말 단순한 비서였다면 파일명만 보고 지나쳤을 사소한 흔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특정 문서들은 생성 시간이 새벽 2시대로 맞춰져 있었고 몇몇 첨부 파일은 본문보다 먼저 수정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서윤이 이 파일은 원본 회의록보다 첨부 견적서가 먼저 수정됐습니다. 정상적인 순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민재는 펜을 멈췄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회의록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첨부 견적서는 항상 최종 결제 뒤에 올라갑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실했다. 민재는 잠시 그녀의 손을 보았다. 손톱 옆살이 갈라져 있었다. 해고된 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았다. 계속하십시오. 기억이 맞는지 기록이 확인해 줄 겁니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믿는다는 말보다 차가운 말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기록은 거짓말을 덜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전체가 서윤의 복귀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직원 식당 한쪽에서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요즘은 해고돼도 대표님 잘 만나면 바로 최고층으로 가내라고 말했고, 다른 직원은 강 이사님이 그렇게 챙겨줬는데 뒤통수 치고 세 줄 잡은 거지라고 맞장구 쳤다. 서윤은 식판을 들고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지나갔을 것이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고 믿었고, 모욕은 반응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식판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제가 어떤 죄를 인정했는지 정확히 아세요? 어떤 문서가 언제 유출됐는지, 제 서명이 어떤 방식으로 찍혔는지도 아세요? 직원들은 당황해 눈을 피했다. 서유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남의 인생을 소문으로 정리하는 일,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던 민재는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서윤이 또 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민재를 불편하게 했다. 불편할 만큼 안심시켰다. 그날 오후 강태식은 임원 라운지에서 몇몇 부장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손가락은 찻잔 받침을 불규칙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새 대표가 젊어서 그런지 절차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미 책임자가 인정하고 나간 사건을 다시 들쑤시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부장이 조심스럽게 그래도 전자기록이 다시 검토된다면 하고 말끝을 흐리자 강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기록은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서윤은 원래 욕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감싸줬으니 여기까지 버틴 거지. 그는 말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 서윤희 대표 비서실에 들어간 첫날부터 회사 익명 게시판에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고된 여직원이 새 대표와 함께 한강에서 목격됐다는 제목이었다. 증거는 흐릿한 사진 한 장뿐이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서윤이 난간 옆 남자에게 물병을 건네는 모습. 강태식은 사진을 보며 천천히 웃었다. 진실을 막을 수 없다면 진실의 모양을 더럽히면 된다고 그는 오래전부터 믿었다. 서윤은 게시판 글을 민재의 회의 준비 중에 알게 되었다. 비서실 직원들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화면을 닫는 순간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게시글을 열어 끝까지 읽었다. 댓글에는 더러운 추측들이 달려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불쌍한 척하는 꽃뱀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새 대표가 인수 첫날부터 사생활로 회사를 흔든다고 썼다. 서유는 숨을 고른 뒤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민재는 이미 그 글을 보고 있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진은 조작이 아니니까요. 그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표님은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는데도 아팠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대표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아마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민재의 눈썹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왜죠?
저는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자신에게 향한 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민재는 서윤을 회의실로 불렀다. 탁자 위에는 접속 기록표와 사내 출입 기록, 그리고 오래된 입찰 문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감정을 지운 얼굴로 한서윤 씨의 전자 서명은 세 건의 계약 변경 파일에 찍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출 사건 당일, 두 번째는 그보다 6주 전, 세 번째는 작년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서윤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다 손을 멈췄다. 이 시간은 제가 야근하던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은 본 적 없습니다. 그 말을 믿으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은 사람 말을 듣기 전에 항상 근거부터 찾으십니까? 민재는 잠깐 침묵했다. 그의 눈앞에는 오래전 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믿어달라고 했던 목소리,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기록. 민재는 그 기억을 밀어내듯 차갑게 말했다. 믿음으로 사람이 죽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서윤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세 번째 파일의 시간대를 가리켰다. 이날 저는 지하 문서실에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계정이 동시에 전략 서버에 접속했다면 누군가 제 권한을 빌렸거나 훔친 겁니다. 민재는 그녀를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둘은 지하 문서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보안팀 서버실로 내려갔다. 보안팀장은 새 대표의 등장에 잔뜩 긴장한 얼굴로 자료를 열었다. 오래된 로그는 일부만 남아 있었지만 문제의 날짜에 서윤의 카드가 지하 문서실 출입문에서 찍힌 기록은 분명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직후 17분 동안 12층 복도 카메라가 꺼졌다는 점이었다. 보안팀장이 정기 점검 오류였을 겁니다. 라고 말하자 서윤이 먼저 물었다. 정기 점검이면 점검 신청서가 남아야 합니다. 그날 신청자는 누구였습니까? 보안팀장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얼굴이 굳었다. 신청자 이름은 공란이었다. 민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공란으로 시스템 점검이 승인됩니까? 보안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화면 구석의 작은 표시를 보았다. 점검 메모란에 남은 짧은 글자 하나, K. 그녀는 문득 강태식의 책상 위에서 보았던 푸른 잉크의 서명 첫 획을 떠올렸다. K의 K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익숙한 형태였다. 서버실을 나와 복도로 올라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윤은 자신이 떨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억울함이 조금씩 형태를 얻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뜻이었고 그 누군가는 여전히 회사 안에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멈춰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무리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저는 늘 조용히 넘겼습니다. 강 이사님이 시키면 했고, 동료들이 떠넘기면 받았고,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멈추면 정말 제 죄가 됩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단지 누명을 벗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래된 습관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제안을 했다. 그럼 오늘 밤 삭제된 파일 목록부터 같이 봅시다. 서윤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같이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밤이 깊어지자 최고층 회의실에는 서윤과 민재만 남았다. 창밖의 강남 빌딩들은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지만 두 사람 앞의 화면에는
삭제된 폴더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다. 서유는 오래된 파일명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이건 세림 쪽 견적 비교표입니다. 원래는 폐기된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출 사건 폴더 근처에 있죠? 민재가 화면을 확대하자 삭제 시간은 그녀가 해고되기 전날 새벽 1시 43분이었다. 서유는 숨을 멈췄다. 그 시간 그녀는 강태식의 호출로 12층 회의실에 커피를 가져다 주고 있었다. 그는 그때 분명 자신의 사무실에 없었다. 민재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강태식은 어디 있었습니까? 서유는 기억의 바닥을 긁어 올리듯 눈을 감았다. 푸른 잉크 냄새, 닫힌 블라인드, 책상 위에 뒤집혀 있던 회의 일정표, 그리고 강태식이 아무렇지 않게 내밀던 손. 제 출입증을 빌려갔습니다. 지하 문서 보관실에서 예전 계약서 한 부만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눈을 떴다. 저는 그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너무 길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민재의 휴대폰이었다. 윤희 실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익명 게시판 글이 외부 경제지 기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태식의 반격은 생각보다 빨랐다. 민재는 곧장 지시를 내리려다 서윤을 보았다. 그녀는 화면 속 자신의 흐릿한 사진을 다시 보고 있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민재는 낮게 말했다. 내일 아침 공식적으로 게시글 유포 경로를 조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분간 외부 연락을 받지 마십시오.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먼저 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저를 욕한 사람들 말고 그날 제가 어디 있었는지 본 사람들요. 민재는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서유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표님 방식대로 하면 모두가 대표님 눈치를 보며 말할 겁니다. 제 방식대로 해야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민재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신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서유는 작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버티겠다는 표시였다. 저 혼자 버티는 건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서려던 순간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식이었다. 그녀가 받지 않으려 하자 민재가 낮게 말했다. 스피커로 받으십시오. 결정은 한서윤 씨가 합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서윤아,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 새 대표는 널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야. 너 같은 애는 큰 싸움에 끼면 가족만 다친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삭제된 파일 목록과 17분의 빈 카메라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이사님, 저 오늘부터 녹음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가족 이름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통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다. 강태식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가면이 벗겨졌다.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서유는 민재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제가 모르는 걸 이제 알아볼 겁니다. 통화가 끊기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재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습니다. 서유는 그 한마디에 안도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밤의 회사는 여전히 차가웠고 진실은 멀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녀는 혼자 누명을 쓰고 서 있지 않았다. 서유는 다음 날 아침 예전 전략기획팀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자리들은 그대로였지만 그녀가 앉던 책상에는 이미 다른 직원의 임시 서류가 쌓여 있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채워졌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키보드 소리가 동시에 느려졌다. 팀장 박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한서윤 씨, 대표님 지시로 오신 건 압니다만 팀 분위기가 라고 말을 흐렸다. 서윤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말했다. 분위기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해고되기 전날 새벽 강 이사님이 제 출입증을 빌려간 걸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 대리가 시선을 피했고 다른 직원은 물컵만 만지작거렸다. 예전에 서윤이었다면 그 침묵을 대신 덮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덮지 않았다. 제가 누명을 썼다고 믿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 걸 봤다고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 막내 직원 지은이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그날 이사님이 한서윤 선배님 카드 목걸이를 들고 계신 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서윤은 숨을 멈췄다. 첫 번째 사람의 목소리가 드디어 나왔다. 지은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손을 떨었다. 그녀는 입사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강태식은 신입 평가권을 쥔 임원이었다. 서윤은 그 두려움을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다그치지 않았다. 기억나는 만큼만 말해주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지은은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새벽 1시쯤이었어요. 선배님이 커피 가지러 내려가신 뒤에 강 이사님이 회의실에서 나오셨어요. 목에 선배님 출입증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파란색 펜이랑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제가 인사하니까 이사님이 그냥 지나가셨는데 나중에 선배님이 유출 책임자로 나왔다고 해서 무서웠어요. 서윤의 가슴 속에서 오래 눌려있던 분노가 서서히 형태를 갖췄다. 민재는 유리벽 너머에서 그 진술을 듣고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곧바로 공식 진술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윤희 실장에게 신입 직원 보호 조치를 먼저 지시했다. 서윤은 그 짧은 지시를 들으며 민재를 다시 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사람보다 증거를 앞세우지 않았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삭제된 서버 기록을 복구한 외부 보안 전문가의 보고서를 받았다.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했지만 지워진 파일명 일부와 접속 경로는 되살아났다. 문제의 계정은 서윤의 것이 맞았으나 접속 장비, 식별값은 그녀가 쓰던 노트북이 아니었다. 위치는 12층 임원 전용 회의실 근처로 표시되어 있었다. 민재가 화면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이 장비, 강태식 개인 비서실에 배정된 단말기입니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입고 움직였다는 현실은 숨을 막히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제 전자 서명도 거기서 찍힌 겁니까? 보안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서명 인증키가 한서윤 씨 계정으로 정상 발급된 기록이 있어서 내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절차를 우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오래전의 다른 파일을 떠올리게 했다. 형의 이름으로 남겨졌던 정상 승인 기록. 정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윤은 보고서 모서리를 손끝으로 누르며 민재에게 물었다. 대표님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회사를 사신 겁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서늘해졌다. 민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윤은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다. 강태식이라는 이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사건은 그 이름 옆에 갑자기 나타난 가장 최근 기록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피해자라서가 아니라 기록이라서 대표님 앞에 온 거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쪽은 부서지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보았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은 때로 변명보다 아팠다. 서윤은 웃지 못했다. 한강에서 제가 대표님을 도운 것도 의심하셨겠네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 밤에 회색 코트와 물병,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여전히 늦었다.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희생하는 습관이 생겼고요. 둘 다 사람을 망치네요. 민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형의 이야기를 꺼냈다. 최고층 회의실에는 불이 절반만 켜져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유리창에 조용히 흔들렸다. 그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서윤 앞에 놓았다. 차도윤. 이름 아래에는 6년 전 내부 감사 보고서와 계약 유출 사건 요약본이 있었다. 민재는 손끝으로 첫 페이지를 짚으며 말했다. 제 형입니다. 한율 바이오와 협력하던 계열 투자사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어느 날 형 이름으로 경쟁사의 자료가 넘어갔다는 기록이 나왔고 회사는 빠르게 그를 버렸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였다. 민재의 목소리는 감정을 지운 것처럼 낮았지만 문장 끝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형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정상 승인, 정상 접속, 정상 서명이라고 했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늦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 왜 그가 기록에 집착하는지, 왜 믿음이라는 말을 차갑게 밀어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같은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를 믿지 않기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늦지 않기로 하신 겁니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사이 강태식은 가만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경제지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 새 대표의 사적 보복, 해고 여직원, 특혜 복귀, 내부 감사권 남용, 문장들은 교묘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그는 또한 몇몇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차민재 대표는 형의 죽음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 회사가 개인 원한 풀이판이 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공포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강태식에게 회사는 자신의 마지막 계단이었다.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밀리고 재벌가 사위 후보에서 번번이 제외되고 겨우 쌓아 올린 이사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서유는 그에게 사람이 아니었다. 낮은 곳에서 올라온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밟아야 했던 조용한 발판이었다. 문제는 그 발판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세게 눌러야 했다. 다음 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두 번째 글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흐릿한 사진이 아니라 문서였다. 한서윤 명의의 확인서, 병원비 지원 내역, 그리고 그녀가 유출 책임을 인정했다는 서명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제목은 짧았다. 돈 받고 인정한 사람이 이제 피해자인 척한다. 서윤은 화면을 보는 순간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다. 병원비 지원 내역은 어머니의 치료비였다. 강태식이 회사 돈이 아니라 자신이 마련한 임원 복지 기금이라고 했던 돈. 서윤은 그게 선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더 오래 침묵했다. 비서실 안의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재는 곧장 게시글 삭제와 유포자 추적을 지시했다. 그러나 서윤은 그의 지시가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삭제하지 마세요. 민재가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한서윤 씨, 삭제하면 제가 숨긴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말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더 다칩니다.
서윤은 낮게 웃었다. 대표님은 제가 이미 충분히 다쳤다는 걸 자꾸 잊으십니다. 서윤은 사내망에 짧은 글을 올렸다. 병원비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그 돈 때문에 침묵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돈은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입을 다물게 만들기 위한 족쇄였다는 것을 이제 밝히겠다. 글은 길지 않았지만 회사 안의 공기를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곧이어 그녀는 지은의 이름을 숨긴 채 출입증 목격 정황, 서버 접속 장비 식별값, 17분간 꺼진 카메라 기록까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했다. 민재는 그녀의 글을 읽고도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후회합니다. 더 일찍 말하지 못한 걸요.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그녀를 여전히 사건의 중심 증거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문서가 아니었다. 다치고도 스스로 서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아직 입 밖으로 나갈 만큼 정리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늘 오후 긴급 임원 회의가 열립니다. 강태식도 올 겁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겠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는 처음부터 서윤을 배제하려는 분위기로 시작됐다. 한 임원은 내부 직원 신분도 불분명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는 건 부적절합니다. 라고 했고, 다른 임원은 대표님께서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를 흔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강태식은 가장 늦게 들어와 가장 억울한 얼굴로 앉았다. 그는 서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아, 난 아직도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힘든 건 알지만 회사 전체를 끌고 들어가면 안 되지. 서윤은 그 위선적인 다정함에 속이 메스꺼웠다. 민재는 차갑게 자료를 넘기며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태식은 기다렸다는 듯 새 자료를 꺼냈다. 그럼 기록을 보시죠. 한서윤 씨가 작년 말부터 외부 헤드헌터와 접촉했고 경쟁사 관계자와 같은 카페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우연이 참 많군요. 화면에는 서윤이 세림동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 떴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동생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도와주러 갔던 날이었다. 상대는 경쟁사 직원이 아니라 동생의 선배였다. 하지만 사진 속 각도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이게 했다.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쏟아졌다. 민재 역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가워지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설명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목이 막혔다. 왜 매번 자신이 먼저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지, 왜 거짓말은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한데 진실은 수십 개의 기록을 요구하는지 분노가 차올랐다. 강태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대표님, 이쯤 되면 한서윤 씨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새 대표님께서 형님 일 때문에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형님이라는 말이 회의실 공기를 갈랐다. 민재의 손이 굳었다. 서윤은 그가 상처 입은 것을 보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의심이 다시 올라오는 것도 보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윤에게는 자신을 믿지 못해 멈춘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아니요, 중단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앉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진실은 풀리지 않았다. 동생의 선배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강태식은 사진의 원본 제공자를 밝히지 않았다. 임원들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민재의 조사를 압박했다.
서윤은 회의실 박복도에서 한동안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때 열린 문틈 사이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윤희 실장과 법무팀장에게 낮게 말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분명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강태식이 일부러 그녀를 내 앞에 던진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마세요.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정확히 서윤의 심장에 밝혔다. 열쇠, 함정.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돌아섰다. 민재가 복도로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비서실 책상에서 자신의 노트를 챙기고 있었다. 어디 갑니까? 그가 물었다. 서윤은 그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대표님이 의심하시는 함정이 혼자 움직이면 더 잘 보이겠죠.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늘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제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혼자 세림동 카페로 향했다. 민재의 차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고 유리문 안쪽에는 의자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간신히 그날 예약 내역을 확인했다. 동생의 선배 이름은 분명히 남아 있었고 당시 카페 폐쇄회로 영상도 보관 중이었다. 하지만 사장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상하게도 그날 오후 7시부터 20분 정도 영상만 손상됐어요. 며칠 전에 누가 와서 원본 확인을 요청했는데 그 뒤로 서윤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 17분, 20분. 강태식은 비어있는 시간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민재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다가왔다.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믿지 않는 사람의 걱정은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럼 의심을 멈추세요. 그럴 수 있었다면 형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닫힌 카페 앞에서 서로의 상처를 들고 마주 섰다. 가까웠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 순간 서윤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내일 아침 9시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네 동생 사진도 올라간다. 첨부된 사진에는 동생이 카페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민재가 화면을 보려 하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뒤로 숨겼다. 그 작은 행동이 다시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세웠다. 민재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강태식입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동생이 다칠 것 같았고 대답하지 않으면 민재가 또 의심할 걸 알았다. 그런데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오래된 약점은 가족이었다. 민재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서윤 씨, 지금 숨기면 저 사람에게 또 끌려갑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은 가족이 협박당하는 기분을 모릅니다. 말이 끝난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민재의 얼굴이 아주 조용하게 굳었다. 그는 형을 잃은 사람이었다. 서윤은 사과하려 했지만 말은 늦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윤희 실장에게 보안팀 긴급 소집을 지시했고 서윤에게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 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가십시오.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지만 서윤에게는 배제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어머니가 잠든 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약 냄새가 흘러나왔다. 동생은 식탁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고 서윤을 보자 밝게 웃었다. 누나, 회사 일 괜찮아?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 멈췄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가 가장 많이 들은 거짓말은 침묵이었다. 그녀는 동생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괜찮지 않아.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동생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서유는 해고와 누명, 병원비, 협박까지 모두 말하지는 못했지만 핵심은 숨기지 않았다. 동생은 한참 뒤 조용히 말했다. 누나, 나 때문에 또 참지 마. 나 아르바이트 더 할 수 있고 학교도 잠깐 쉬면 돼. 누나, 인생이 우리 집 비상금은 아니잖아. 그 말에 서유는 처음으로 울 뻔했다. 그녀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녀의 침묵을 원한 적이 없었. 그녀 혼자 무너지는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했을 뿐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서유는 남색 수첩을 다시 펼쳤다. 해고 당일 급히 박스에 담았던 그 수첩에는 지난 5년간 회의 시간과 임원 지시, 사소한 전달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세림동 카페 사진이 찍힌 날짜를 찾다가 손을 멈췄다. 그날 페이지 옆면에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강의사, 세림 오피스텔 일정 취소 지시, 원본 메모 회수,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가 무심코 그려둔 푸른 잉크 자국이 있었다. 강태식이 자신의 펜으로 일정표 위에 그었던 선을 그녀가 따라 적은 것이었다. 서유는 숨을 삼켰다. 한강에서 민재의 손에 넘어간 메모가 그 일정표의 일부라면 원본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움켜쥐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아직 그가 자신을 열쇠로 보는지 함정으로 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짊어지고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제가 먼저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막지는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서유는 창밖의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자신의 이름을 훔쳤는지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이 다음 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최고층 회의실도 민재의 비서실도 아니었다. 그녀는 예전 사원증이 아닌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걸고 지하 문서 보관실 앞에 섰다. 차가운 금속문 앞에서 손바닥이 축축해졌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분 뒤 민재가 조용히 걸어왔다. 검은 코트 자락에 새벽 공기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흔적이 있었다. 그는 먼저 묻지 않았다. 서윤이 여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강 이사님이 제 출입증을 빌려간 날 제가 가져오라는 계약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라고 하자 민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권한만 열겠습니다. 그 말에 서유는 잠시 그를 보았다.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태도였다. 그녀는 보관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밀려왔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정리했던 회사의 시간들이 서늘하게 잠들어 있었다. 문서 보관실의 선반은 부서별로 나뉘어 있었지만 강태식이 말했던 계약서 번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유는 자신의 남색 수첩을 펼쳐 당시 지시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강의사, 구계약서 원본 요청, 지하 보관실 B열. 그녀는 B열 앞에 쪼그려 앉아 파일 번호를 하나씩 대조했다. 민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손전등을 비추었다. 한참 뒤 서윤의 손이 멈췄다. 있어야 할 번호 사이에 얇은 빈칸이 있었다. 파일이 빠진 흔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꽂힌 적 없던 자리처럼 먼지의 결이 달랐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가짜 짓이었어요. 저를 보관실로 보내서 제 출입 기록을 만들고 그 사이 제 계정으로 다른 일을 처리한 겁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곧장 누군가에게 지시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 한마디에 서윤은 이상하게도 힘이 났다. 그는 이제 그녀의 뒤에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어제의 상처가 조금은 덜 날카로워졌다. 다음 장소는 12층 복사실이었다. 유출 사건 당일 새벽, 서윤은 이곳에서 강태식이 요구한 회의 자료를 복사하고 있었다. 복사실 구석의 대형 복합기는 오래돼서 가끔 종이가 걸렸고 출력 로그도 서버와 따로 보관되었다. 예전에는 누구도 그런 사소한 장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서윤은 관리 메뉴에 들어가 지난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일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다. 민재가 보안 담당자를 불렀고 담당자는 난처한 얼굴로 장비 로그는 보통 30일만 남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은 곧장 되물었다. 장애 신고 기록은요? 종이 걸림이나 토너 교체 기록은 별도 저장되죠. 담당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장비 관리 대장을 열었고 문제의 새벽 1시 46분에 남은 기록이 나타났다. 임원 전용 회의실 네트워크에서 대량 출력 요청. 파일명은 일부만 남아 있었지만 세림 견적 비교표라는 단어가 선명했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제가 복사실에 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출력 요청은 임원 회의실에서 들어왔어요. 민재는 낮게 말했다. 그리고 그 회의실은 강태식이 쓰던 곳입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복사실 안의 낡은 기계음마저 증언처럼 들렸다. 그러나 로그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식은 언제든 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서윤은 세 번째 장소로 지상 주차장 옆 작은 흡연구역을 선택했다. 민재가 의아한 얼굴을 하자 그녀는 그날 새벽 보안팀 김주임이 여기서 강 이사님을 봤을 겁니다. 제가 커피를 들고 올라가다 마주쳤어요. 그분은 항상 이 시간에 순찰 후 담배를 피웠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놀란 눈을 했다. 그걸 기억합니까?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비서는 다 기억합니다. 누가 어떤 시간에 화를 내는지, 누가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누가 거짓말할 때 손을 어디에 두는지까지요. 김주임은 처음에는 입을 닫았다. 그는 계약직이었고 강태식의 라인에 찍히면 바로 잘릴 수 있다고 했다. 서윤은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킬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침묵하면 결국 더 약한 사람만 남아서 맞습니다. 김주임은 한참 뒤 고개를 숙였다. 그날 강 이사님이 한서윤 씨 출입증을 들고 12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정식 진술은 무섭지만 제가 본 건 맞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김주임에게 법무팀 보호 절차와 인사상 불이익 금지 조치를 약속했다. 예전 같았으면 서윤은 그 약속을 반쯤만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거래가 아니라 책임처럼 들렸다. 두 사람은 다시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당신을 함정이라고 말한 것 잘못했습니다. 서윤은 창백한 금속문에 비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이 더 진심처럼 들렸다. 저는 형을 잃은 뒤로 사람을 믿는 일을 미뤘습니다. 믿지 않으면 적어도 다시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가족을 지킨다는 핑계로 제 목소리를 밀었어요. 참으면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민재가 낮게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제가 당신 대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할 수 있도록 막는 사람은 제가 말겠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럼 저는 제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긴급 이사회는 오후 4시에 열렸다. 강태식은 여전히 정갈한 정장과 부드러운 표정을 갖추고 나타났다. 그는 서윤이 참석자 명단에 있는 것을 보자 짧게 비웃었다. 대표님, 아직도 이 직원을 앞세우실 겁니까? 회사가 법적 놀이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민재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를 보겠습니다. 발표는 한서윤 씨가 합니다. 회의실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서윤은 손에 쥔 남색 수첩과 출력 로그 사본을 내려놓았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병원비 지원을 받고 침묵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 순간 몇몇 임원의 얼굴이 변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그 돈이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증명할 것은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 제가 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민재는 회의실 끝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전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서윤은 차례대로 증거를 펼쳤다. 첫째, 문제의 전자서명이 찍힌 시간에 그녀의 출입증은 지하문서 보관실에서 사용되었다. 둘째, 그 시각 임원 전용 회의실 단말기에서 세림 견적 비교표가 출력되었다. 셋째, 강태식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메모가 그녀의 수첩과 한강에서 발견된 찢어진 일정표 조각에 남아 있었다. 넷째, 12층 복도 카메라는 17분간 꺼졌고 같은 시간 보안 순찰자가 강태식이 서윤의 출입증을 들고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강태식은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가락이 만년필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푸른 잉크가 그의 엄지 옆에 번졌다. 서윤은 그 손을 보며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이 푸른 잉크는 강 이사님이 중요한 비공개 일정에만 쓰던 만년필의 잉크입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메모 조각의 잉크, 제 수첩에 남은 일정 취소선의 잉크, 그리고 6년 전 차도윤 씨 사건 당시 계약 검토본 가장자리의 잉크가 같은 계열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태식은 처음으로 웃음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잉크가 같다고 사람이 같습니까? 출입증을 받다는 계약직 직원 말 하나로 이사인 나를 범죄자 취급합니까? 그리고 한서윤 씨, 당신 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받았습니까? 당신이 받은 돈입니다. 당신이 서명한 확인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서윤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장 아픈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 이사님, 그 돈을 주며 제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조용히 끝내면 네 어머니 병원비는 계속 챙겨주겠다고 하셨죠. 강태식의 눈이 흔들렸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전날 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네 가족부터 힘들어질 거야. 몇몇 임원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그 순간에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서윤이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줄 뿐이었다. 강태식은 마지막으로 민재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대표님, 결국 이 모든 건 형님 사건 때문 아닙니까? 한서윤을 앞세워 나를 끌어내리고 6년 전 원한을 풀려는 거잖습니까? 민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습니다. 제 형의 사건 때문에 저는 강 이사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이 오늘의 조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강 이사님을 몰아붙인 것은 제 원한이 아니라
한서윤 씨가 모은 기록입니다. 그는 잠시 서윤을 보았다. 그리고 저는 그 기록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 처음으로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은 공개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걸어온 방식에 대한 인정이었다. 회의실 안에서 강태식은 더 이상 부드러운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만년필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다 실수처럼 말했다. 그 메모 조각만 없었어도.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던 메모 조각의 존재를 그가 먼저 인정한 것이다. 회의는 그 한마디 이후 급격히 기울었다. 감사위원장은 강태식의 직무 정지와 내부조사 확대를 의결했고, 법무팀은 관련 자료 보존 명령을 즉시 발동했다. 강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건 조작입니다. 다들 후회할 겁니다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의실을 지배하지 못했다. 서윤은 의자를 붙잡은 채 서 있었다. 승리감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왔다. 먼저 온 것은 피로와 떨림,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풀리는 숨이었다. 민재가 다가와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다. 서윤은 예전처럼 괜찮다고 거짓말하려다 멈췄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너질 때는 혼자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윤은 그를 보았다. 그 말이 예전처럼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아주 작게 대답했다. 대표님도요, 형님 일 혼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조용한 신뢰가 내려앉았다.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의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였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는 회장실 서랍에서 회색 코트를 꺼냈다. 서윤은 그것을 보고 잠시 멈췄다. 코트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머니 안에는 찢어진 메모 조각이 투명 파일에 넣어져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당신이 우연히 떨어뜨린 종이었지만 오늘은 당신이 찾아낸 진실의 일부가 됐습니다. 서윤은 메모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 작은 종이는 너무 가벼운데 그녀가 잃었던 이름을 되찾는데 필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저는 그날 대표님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 사건을 대표님 앞에 놓고 간 거였네요. 민재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날 당신은 사람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당신 자신을 버려두지 않았고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서울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사흘 전 이곳은 그녀를 쫓아낸 회사였고 오늘 이곳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한 장소가 되었다.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판은 뒤집혔다. 강태식의 직무 정지 소식은 그날 저녁 회사 전체에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대놓고 서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지만 침묵의 모양은 오히려 더 낯설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비난하던 익명 게시판은 닫혔고 감사위원회는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라는 공지를 냈다. 그러나 서윤은 그것만으로 자신이 돌아왔다고 느끼지 못했다. 최고층 비서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그녀 안쪽에는 여전히 해고 통보서를 받던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다. 민재는 회장실 문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됩니다. 서윤은 서류를 덮지 않은 채 대답했다. 대표님, 제가 필요한 건 조기 퇴근이 아닙니다. 민재는 말을 멈췄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보았다. 제 이름을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용한 배려 말고 공개적인 정정이요. 민재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예전에 그라면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묻는 법을 배웠다. 어떤 방식이 필요합니까? 서유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죄는 회사가 직접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 전 직원 공지가 올라갔다. 한서윤 전 전략기획팀 직원의 입찰 자료 유출 책임 인정서는 강압과 부적절한 내부 절차 아래 작성되었으며 회사는 해당 징계와 해고 처분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었다. 글은 법무팀 문장답게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이 오히려 서윤에게는 필요했다. 과장된 위로도 동정도 아닌 공식 기록. 그녀가 빼앗겼던 이름이 다시 문서 위에 바르게 놓이는 순간이었다. 오후에는 전략기획팀과 비서실, 감사팀 일부가 참석한 내부 설명회가 열렸다. 민재는 회의실 앞에 서서 짧게 말했다. 이 회사는 한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편리하게 믿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었습니다. 책임은 강태식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한서윤 씨를 사건의 열쇠로만 보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서윤은 민재가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민재는 그녀 쪽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대표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늦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서윤은 곧바로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진심 어린 사과는 때로 대답보다 오래 머물러야 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몇몇 동료들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박도연 팀장은 굳은 얼굴로 미안합니다. 그때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나도 자리 지키느라 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윤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가 더 미안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다.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팀장님도 아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자료를 유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서유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예전처럼 모두를 대신해 참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옆에 있던 지은은 눈물이 고인 얼굴로 선배님, 저도 너무 늦게 말해서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서유는 지은에게는 조금 다른 눈빛을 보냈다. 그래도 말해줬잖아요. 다음에는 더 빨리 말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게 해야죠. 그 순간 서유는 자신이 단지 복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전의 조용한 비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강태식은 사내 조사에서 끝까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모든 것을 경쟁사와 외부 브로커 탓으로 돌리려 했고 자신은 회사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윤에게 책임 정리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감추려 했던 자료들은 하나씩 연결되었다. 세림 오피스텔에서 열린 비공개 미팅 기록, 외부 법인 계좌로 흘러간 자문료, 6년 전 차도윤 사건 때 사용된 계약 검토본의 원본 사본까지 내부 보관 서버에서 발견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강태식의 오랜 비서가 제출한 일정 백업 파일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김주임과 지은이 보호받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강태식은 마지막 조사실에서 민재를 향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도 결국 나처럼 살아남으려고 누군가를 의심했잖아. 다른 척하지 마. 민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분노로만 반박할 수 없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췄습니다. 강 이사님은 멈출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람을 밟았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충신도 억울한 임원도 아니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낮은 자리로 다시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친 사람이었다. 며칠 뒤
민재는 서윤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그는 꽃도 비싼 선물도 들고 가지 않았다. 서윤은 처음에 그를 병실 밖에서 돌려보내려 했다. 대표님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대표로 온 게 아닙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병실 안에서 서윤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민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따님이 회사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스스로 바로잡았습니다. 제가 늦게 믿어서 더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다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이 또 혼자 참았구나.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민재에게 화를 내지도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이를 불쌍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서윤이는 누가 구해줘야만 사는 아이가 아닙니다. 민재는 그 말을 깊이 새겼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그는 서윤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당신이 직접 선택한 길을 방해하지 않는 거라는 걸 이제 압니다. 서윤은 그제야 조금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회사는 후속 조치로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민재는 서윤에게 다시 개인 비서직을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위원회 산하에 새로 만들어질 내부 프로세스 개선팀의 책임자 후보 명단을 내밀었다. 서윤은 서류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이건 보상입니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잘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서윤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업무 범위에는 전자서명 권한 관리, 야근 승인 절차, 임원 지시 기록 의무화, 내부 제보자 보호 체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그녀가 당했던 일의 반대편에 세워질 장치들이었다. 서윤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 팀은 대표실 장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임원 지시도 기록 없이 내려오면 거부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계약직과 신입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민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 조건 받아들이죠. 서윤은 그 대답이 처음 회장실에서 들었던 말과 같다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그때는 조사와 의심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신뢰와 책임의 시작이었다. 차도윤의 오래된 사건도 다시 열렸다.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했지만 강태식이 관여한 비공개 미팅과 외부 법인 기록은 도윤의 누명을 벗기기에 충분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재는 형의 낡은 수첩을 들고 납골당을 찾았다. 서윤은 처음에는 함께 가지 않으려 했지만 민재가 혼자 끝내려고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자 조용히 동행했다. 회색 하늘 아래 민재는 오래된 사진 앞에 수첩을 내려놓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번에는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전히 늦었어. 그래도 누군가는 다시 버려지지 않게 막았어. 서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기다렸다. 민재가 돌아섰을 때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그는 숨기지 않았다. 서윤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믿는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죠. 민재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의심만 하며 사는 것보다는 덜 외롭습니다. 그 말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방패가 아니라 문처럼 열어 보인 순간이었다. 강태식의 최종 처분은 화려한 몰락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직위 해제 후 해임되었고 회사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과 감독 절차에 넘겼다. 그의 이름은 며칠간 경제면 작은 기사에 올랐고 그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사교 모임과 혼담은 조용히 끊어졌다. 그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회사 내부의 변화였다. 야근 지시가 구두로 내려오면 직원들은 기록을 요청했고
임원 결제는 이중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는 불평이 나왔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쉽게 희생시키던 방식이 너무 편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민재는 회의 끝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사람들은 아직 두 사람의 관계를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서윤이 먼저 선을 그었다. 대표님과 저는 사건을 함께 해결한 관계입니다. 그 이상은 제 사생활입니다. 회사 평가 자료에 넣지 마세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그녀가 이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계절이 바뀔 무렵 서윤은 더 이상 최고층 비서실 책상에 앉지 않았다. 그녀의 새 사무실은 12층 끝 예전 강태식이 쓰던 회의실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유리문에는 내부 프로세스 개선팀이라는 글자가 붙었고 그 아래에는 한서윤 팀장의 이름이 놓였다. 첫 출근 날 민재는 그녀에게 회색 코트를 돌려주었다. 깨끗하게 세탁된 코트 주머니 안에는 투명 파일에 담긴 찢어진 메모 조각이 있었다. 서윤은 그것을 보고 작게 웃었다.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걸 바꾼 종이라서요. 서윤은 메모를 꺼내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만졌다. 한때는 우연히 떨어진 종이었고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죄를 밝히는 증거였으며 이제는 그녀가 침묵을 끝낸 기록이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저녁 한강 근처를 걸을 생각입니다. 그날과 다른 정신으로요. 같이 가 줄 수 있습니까? 서윤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퇴근 시간에 서울이 천천히 불을 켜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팔에 걸치고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일정표에 적어두세요. 단, 업무가 아니라 개인 일정으로요. 저녁의 한강은 처음 만난 밤보다 덜 차가웠다. 두 사람은 난간 가까이에 서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서윤은 물결 위에 흩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저는 제가 누군가를 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저도 그 밤에 겨우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민재는 그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저는 그날 누군가 나를 발견해 주길 바랐지만 막상 누가 다가오면 의심할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게 웃었다. 우리 둘 다 참 피곤하게 살았네요. 민재도 희미하게 웃었다. 한참 뒤 그는 멈춰 서서 서윤을 바라보았다. 한서윤 씨, 저는 아직 서툽니다. 믿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을 먼저 꺼내놓고 숨지 않겠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는 예전처럼 누군가의 고백에 기대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저도 아직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믿으면 또 제 이름을 잃을까 봐요.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제 이름을 붙잡고 믿어볼게요. 민재는 손을 내밀지 않고 기다렸다. 서윤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구원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몇 달 뒤 한율 포유의 정기 이사회에서 서윤은 새 내부 통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해고된 전 비서로 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존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발표가 끝난 뒤 민재는 회의실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팀장님, 오늘 보고 훌륭했습니다. 서윤은 서류철을 품에 안고 일부러 딱딱하게 대답했다. 대표님, 공식 평가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민재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차갑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윤은 먼저 걸어 들어갔다.
처음 이 회사로 다시 불려왔던 날, 그녀는 무죄가 아닌 사람의 얼굴로 최고층에 올라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자신의 선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전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도 한강입니까? 서유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집에 갈 겁니다. 엄마랑 동생한테 제가 이긴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려고요. 민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불빛이 유리문에 번졌. 서유는 더 이상 누구의 죄도 대신 지지 않았다. 그리고 민재도 더 이상 사랑을 의심으로 숨기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빼앗긴 이름을 되찾은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